주말 부부를 40년째 하고 있다. 전생에 나라를 많이 구하셨네.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맛집 책을 하나 쓰자. 조수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책은 그만하자. 여러분 그 뉴스공장 금요일에 하는 그 금요 미식회에 병 기자님 출연하시는 거 보시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끼야. 무조건 외식입니다. 몇시? 네, 어디 가시겠어요? 거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약빵집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한의사집 아들이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연대는 학교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아, 그때 썼으면 유시민 작가하고 같이 광주 공수부대와 함께 진압을 잠시 참여했던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 시동이 키의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VVVIP를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 남은 킹스맨, 진정한 신사, 음악 천재, 음식 천재, 상식 천재, 역사 천재. 아무거나 물어봐도 답이 술술술술. 그러나 겸손하고 인간적인 품격까지. 하다하다 이제 패션까지 씹어먹고 계시는 그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참 언론인 변상욱 대기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네, 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기 홈그라운드라고 뻥이 심하군요. 네, 변상욱 기자입니다. 이제 기자 생활 만 40년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늘 옆에서 응원해주는 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셔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스페셜 MC를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누구냐? 한국 영화계 왕조연, 원탑 영화 평론가 윤성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모셨냐? 무려 변 기자님과는 오랜 인연으로 두 분이 절친이래요. 그래서 너무나 바쁘신데 변 기자님 모신다면 내가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야지 해서 노출한 곳에 또 찾아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 정말 병 기자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른이라서. 일단 어른 공격 한번 아직 좀 빠른데. 이렇게 공경해 놓고 있다가 막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고 뭐. 일단 첫 번째 몸풀기 토크 주제로 저 혼자 생각한 게 음식이었는데, 여러분들 저희 녹화 들어가기 전부터 큐 사인도 안 났는데 음식 얘기를 30분째 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를 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 촬영은 안중에도 없고 끝나고 뭐 먹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음식이 진심인데, 저희는 사실 아마추어고, 여러분 그 뉴스공장 금요일에 하는 그 금요 미식회에 병 기자님 출연하시는 거 보시면 매주 달라지는 음식 재료마다 전문적으로 거의 평가하시고 맛보시고, 음식 평도 어쩜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정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음식에 왜 이렇게 조예가 깊고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어릴 때 못 먹고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맨날 뭐 사건이나 뭐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 뭐 이런 거 캐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음식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게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주말 부부를 40년째 하고 있다. 전생에 나라를 많이 구하셨네.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재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 이제 물론 제가 취재한 것이 청와대면 청와대, 국무총실이면 국무총실, 이게 틀어박혀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돌면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취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에 뭐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뭐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취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음식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음식들을 다 이제 두루두루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깝다. 맛집 책을 하나 쓰자. 중간에 한번 그런 결심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명함을 받아서 노트에다 풀로 붙이고, 지금이야 파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풀로 붙이고, 그 집 주방에 있는 할머니의 뭔가 고향이라든가 아들과 딸을 키운 이야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음식의 계신지 이런 철학과. 얘기들, 그다음에 그 메뉴들과 스토리까지. 어느 정도 책이 될 만큼 이제 각 쌓여지고 있는데, 이제 휴가철에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야, 이걸 어떻게 엮을까 했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는지 일단 확인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바람에 맛이 변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손이 좀 많이 가겠네. 예. 돌아가시면서 아들 딸한테 물려줬는데 뭐 내부에 분란이 생겨갖고 뭐 그렇지. 찢어져가지고 맛이 엉망이 돼버렸다든가 옆집에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다른 또 집이 있을 수 쭉 있고. 생겨났다든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떡볶이를 잘하면 떡볶이 촌이 형성되는데 각 집마다 특징이 다 있으니까 이사를 갔다든가 맛이 변했다든가 그다음에 망했다든가 뭐 등등등을 다 확인해야 되죠. 조수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우리가 셋이 그거는 다시 출판을 대비한 마지막 체크적으로 한번 다니면 저 되게 책을 세면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상당수는 이미 사라졌거나 맛이 변했거나 그럼 갑자기 역사책 주인이 돼버리는 바뀌었거나 음식 지도책에서 역사책이 되는 예, 이게 맛집 책을 낸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어서 근데 이제 중간에 책을 낼까 딱 결심하시고 예. 나서부터 좀 전문적으로 기록하면서 그쵸. 맛을 그럼 이 맛을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도 연구까지 궁금하고. 들어가신 예. 거구나. 근데 이제 맛에 대해서 상당히 뭐 해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다가 한계를 딱 느끼는 게 조리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너무 확실해. 예. 이게 무슨 재료에서 나오는 맛인지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이면 이렇게 맛이 나오는지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재료를 하고 조리를 하다가 뭘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는 타이밍이 앞부분인지 중간인지 뒤에 쳐야 되는지 뭐 이게 엄마들이나 주부들 입장에서 너무 간단한 상식인데 저한테는 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은 그만하자. 그 파일은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니죠, 없어졌죠. 없어져 버렸습니까? 없어졌어요. 그- 머릿속에만 경험으로만 남아 있고 큰일인데 이거. 그래서 뉴스 공장에 가서 이제 옛날 기억들을 더듬어서 이렇게 재료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녹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경지에 이르신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개인적인 그 맛지도 축척 말고 거의 프로급으로 무슨 맛 단체 같은 거에서 뭐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각 네. 포럼이라는 모임이 생겼어요. 미각 포럼이요? 예, 상당히 위협적인 네. 제목이긴 미각 포럼. 한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요리 연구가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네. 전통 음식에 대해서 이제 전수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인간문화재급의 분들도 계시고, 재료를 파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죠, 이 에이프론을 만드는 음식과 관련된 주방기기 예. 또는 책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음식을 다양하게 키워드로 섞이셨네요. 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널리스트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맡으셨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냥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는 거였는데 예. 이럴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을 발전시키면서 계승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활로를 한번 열어가는데도 기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사단법인으로 거의 바꿔지는 중입니다. 네, 사단법인.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허가가 나옵니다만 네,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상임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닌 이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제가 사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맛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건 당연한데 제가 솔직히 감동받은 부분은 이제 음식에 대한 철학이랄까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제가 한 고민이 아니고 네. 역대 셰프들이 한 고민을 제가 네. 이제 옆에서 넘겨다 본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요리하고 가장 이미지가 부합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 같으면 요리의 시작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할 건가 네. 당연히 그거죠. 근데 이제 궁정 요리가 혁명에 의해서 네. 왕실 일어나 지금 잘 때 아니야. 선생님 아니다, 강의 아니다, 중요한 얘기다. 프랑스다 지금. 프랑스 일어나 들어가시죠. 예, 왕실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시민 사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실에 있던 요리사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서 자기 레스토랑을 갖게 되는 거고. 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의 어떤 코스, 왕실 요리 코스가 이제 시민들의 요리로 이제 음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발전하면서 셰프들이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조리해서 맛있게 사람들한테 먹일 건가에서 저 음식에는 나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요리의 모양이라든가 요리를 만드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화 필모그래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영화 감독들도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 나는 뭐 구조주의야 아니면 뭐 나는 감독주의야 막 바라보는 네. 관객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표현주의로 간다면 관객은 그것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난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더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던 것이 다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공장에서 음식 코너가 옆에 뚝 들러붙으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님한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그 최고의 전문가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 와이프하고 둘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끼야. 무조건 외식입니다. 몇시 예, 어디 가시겠어요? 거기를 추천합니다. 떠오르는 건 두 군데가 떠오르는데 두 군데가 네, 떠오르는데 네. 그냥 이건 입맛이라고 하는 건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취향이고 스토리고. 우리 집 가훈이 밥은 남겨도 면은 남기지 마라. 면을 하나 먹는다면 그게 가훈이에요. 명문가다. 아무 집에나 이런 가훈이 있지 않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밥은 남겨도 면은 남기지 마라. 이 가훈 때문에 면을 찾아간다면 신당동 중앙시장, 예. 신당역 1번 출구 쪽에 국수가 좋아. 여기서 뭘 시켜야 됩니까? 국수가 좋아해서. 뜨끈한 가라구동 같은 국수, 가락국수로 한다면 4,000원. 와. 4,000원?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감동 포인트가 있는 거죠. 4,000원을 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이익을 남길지는 모르지만 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에 와서 누우면 그 국물이 다시 생각나는 아, 그 정도입니까? 이런 맛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와, 아니 선사하고- 미원을 얼마나 넣는 거야? 선사하고 계신다는 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물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아, 나와 그랬어요? 예, 줄이 밀려가지고 아, 좀 그 정도입니까? 난처해졌습니다만은 네, 대단한 집인가 보네요. 그러게. 또 사업하시고 이렇게 기업을 하시던 분인데 아. 다 끝내시고 새롭게 배우고 연구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뵐 때마다 참 감동이고 네. 몸이 엄청 아프시죠. 아. 새벽에 나와서 다 준비하고 늦도록. 근데 이제 지방에서 또 차 타고 올라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생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오시면 또 끝까지 영업시간 지나도 아, 대접을 하고 네. 하니까 쉴 틈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많이 피곤하셔갖고 장사를 접겠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안 돼, 빨리 가야 돼. 초조해. 국수가 좋아해 가락국수. 잊을 수 없는 국물 맛. 네. 오케이. 그다음 역시 대한민국은 국밥의 나라입니다. 아. 네, 다른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스타일의 음식. 국밥 대한민국 넘버원.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입니까? 지금은 새로운 강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넘버원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범일동 할매국밥이 있죠. 범일동이요? 네. 어디 범일동? 부산 부산이요? 범- 예. 부산은 또 국밥의 나라, 국밥의 도시 아닙니까? 국밥 도시죠. 예. 예. 원래 부산 돼지국밥은 예. 고기, 삼겹살 쪽으로 국물을 냈기 때문에 국물이 좀 맑은 편이고 네. 부산을 벗어나면서 경상남도에서 포항까지, 경상북도 포항까지 그 라인에서는 뼈를 많이 넣기 때문에 네. 설렁탕 국물처럼 좀 뿌여지는 아, 예. 건데 지금은 막 지역별로 막 섞였습니다만은 전형적인 맑은 국물의 돼지국밥의 아주 원조격이자 네. 대표 주자죠. 네. 범일동 할매국밥이요? 예, 거기도 지금 한 5, 6천 원 할까요? 네. 4천 원대 제가 시작했으니까 네. 좀처럼 올리지도 못하고 뭐 몸이 아프신데도 매일 준비하시고 거기 국물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감동이었습니다. 4천 원인데 이렇게 예술 같은 국물이 가능한가? 그것도 이제 수요 미식회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KTX 타고 바로 이제 부산 가자마자 택시 타고 가는데도 네. 줄이 이렇게 건물과 블럭을 뺑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할머니가 고기를 썰다가 저를 딱 보시고 칼을 이렇게 딱 들고 가라 집에 소용없다. 줄 서서 기다릴 소용이 없는 게 고기가 끝나면 영업이 끝이니까 줄을 이렇게 보면은 줄에 저쪽부터는 못 드시는 분들이에요 벌써 할머니 네. 눈에는. 근데 여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얼쩡거리면서 어떻게 특혜를 받을까 하고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라. 아, 그것도 멋있다. 디자인 좀 이용하신 분. 아, 네. 한 그릇 하고 가. 서울에서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럴 법도 한데, 안 돼, 너도 안 돼, 가. 아니 제가 사실 주인 아저씨하고 친구거든요. 예.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네. 제가 그때 부산 지사장일 때 예. 할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뭐 네. 이렇게 저녁 때 술 한잔도 하고 하는 지인인 셈인데 그래도 어림없습니다. 주방은 할머니 소관이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나한테 주어진 단 한 끼를 고른다면 했는데, 국수와 국밥을 고르셨어요. 예. 야, 아니, 근데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도 그랬지만 네. 어떻게 많은 사람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맛나게 먹을 수 있냐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미쉐린의 별 3개, 별 2개짜리를 쫓아다니면 물론 돈이 없지만 당연히 맛있겠죠. 뭐 맛이 없을 리가 있겠나요? 별 3개, 별 2개짜리가. 그렇지만 그거는 귀족 쪽에서 내려오는 게 코스고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누구나 아하. 재미난 얘기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전쟁 재미나다고 했다잉. 이거 재미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거 거예요. 재밌는 거야. 미리 경고한다. 재밌다. 준비해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밥 비슷한 것들은 가난할 때 막 때려 넣는
요리지만 양을 늘리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선지자께서 예. 자갈 하나를 탁 집어넣고 네. 끓여라. 네. 틀림없이 맛있는 국밥이 나올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끓였는데 네. 나중에 국밥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 다들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말린 건어물이라든가 육포라든가 이야. 또는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병이어 네.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어죠. 맞습니다. 몸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우리를 위해서 늘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갈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네. 조약돌 하나가 밥이 될 거다 얘기하셨는데 서로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솥이 가득 차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정신과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런 제 올라가는 음식을 요리의 좋아하시는, 그 예, 어떤 철학이시군요. 공부 코스입니다. 예. 방금 그 기자님이 골라주신 두 메뉴는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메뉴지만 기자님과 저랑은 취향이 전혀 다를 것처럼 생기신 있는 집 귀한 부잣집발처럼 생긴 공주처럼 생긴 우리 연평님께서 네. 원래 좋아하시는 원픽 메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원탑은 어딘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비싼 거 얘기해, 비싼 거. 비싼 거. 저는 뭐 무슨 빵을 좋아하는데 빵 중에 뭐 저는 뭐 무슨 네. 프랑스에 뭘 좋아하는데 그거의 원탑은 어딘가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진짜 입이 싸가지고 사실 떡볶이 여쭤보고 싶은데 아 그것도 괜찮네요. 왜냐면 근데 진짜 떡볶이 자기 최애 지금 얘기하면은요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기자님 저번에 뭐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와가지고 만약에 영화평론이 뭐고 다 안 되면은 내 말년에는 결국 떡볶이집 차리는 거지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아 네. 떡볶이가 최애 메뉴시구나. 네, 맞아요. 윤 박사가 떡볶이집을 차리면 제가 홀서빙 거기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홀서빙 하겠습니다. 소자 들어간 떡볶이집도 떡볶이 기억에 있죠? 남는 집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떡볶이를 제일 안 먹는데. 아 진짜요? 아 잘 골랐네 내가 또. 자연스럽게 음식 네. 토크를 마무리하는 윤평님의 좀 환상적인 드립을. 아, 홀서비스 하려고 하시면 지금 떡볶이 좀 아이고 공부 따로 네, 하겠습니다. 공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얘기를 저희가 이제 가볍게 가벼운데 이 정도입니다. 오늘 준비들 해라. 근데 가볍게 나눠봤지만 거기서 묻어나는 게 사실은 기자님의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 예. 왜 이런 철학을 갖게 됐을까? 왜 이런 취향을 갖게 됐을까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과정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온 과정? 네. 보니까 아버님께서 좀 엄격하셨나요? 일제 강점기에 서당을 하셔가지고 구국 교육에 헌신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환경에서 잘하셨어요? 그거는 뭐 저 교훈비라 그러죠. 가르침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세운 이제 비석 그런데 들어가면 그럴 듯하지만 네. 가족들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거 아니에요.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잘 알아요? 저는 15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잘 모릅니다 사실. 아니 둘이는 토크 상극이야. 말만 하면 끊어지는 얘기만 해. 떡볶이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다고 그러지. 저도 거의 비슷한 나이 아버님을 여의었는데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동병상련. 배경. 예, 너무 늦게 저를 낳으셔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환갑잔치를 하셨으니까 꽤 늦게 나오시거든요. 그죠? 그 시절은 그러니까 늦으신 거. 아버님과 어떤 뭔가 조금 세상을 내다보는 대화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학교야 뭐 시험 공부한다고 다들 날릴 때 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하고 아버님은 직업이 있으셨으니까 직장에 가셔야 되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아버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문득 기억 속에서 편린으로 남아있는 것들 와, 이런 분이셨겠구나 하고 1909년생이시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3.1운동 때 뭐 하셨어요? 그러면 장독대 밑에 숨어 있었는데 막 이러면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지. 야 10살 꼬마한테 너무 많은 걸로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네. 그러다가 서당에서만 배우고 산골을 벗어난 적이 없는 퇴락한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경력을 갖고 스펙을 갖고 계신 건 하나도 없고 다만 전쟁 후에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때 한의사는 국가고시입니다. 네. 지금은 한의과 대학을 나와야 되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시험만 보면 문제만 풀면 아무튼 합격입니다. 네.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한문으로 된 뭐 예를 들면 무슨 그렇죠. 도감 같은 걸 다 외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문을 하신 아버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쉬웠고. 한학을 하셨으니까. 예. 네. 왜냐하면 동의보감, 네. 또는 각종 약재에 대한 어떤 옛날 한의학 서적들을 보면 그 한문으로 다 써있는데 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학을 배우셨으니까 쉬웠을 거고 다른 분들은 어려웠을 거고 그 바로 한의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한약방집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한의사집 아들이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새벽에 4, 5시에 깨워가지고 이렇게 천자문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를 갖다가 쓰시면은
그러면 옆에 앉혀놓고 괜히 한 말씀 하시고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옆에서 강아지만 쓰다듬고 있고 제가 언제 책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더라? 견화 불견엽이지 딱 그러셨어요. 견화 불견엽이지. 불, 예. 견, 엽. 예, 앞에 이렇게 상사초 비슷한 게 네. 화단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풀은 꽃이 피면 잎이 다 지고 잎이 나면 꽃이 얼른 지고 네. 그래서 꽃과 잎을 동시에 볼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견화 불견엽. 네. 꽃을 보게 되면 잎은 잎은 못 볼 수 본다. 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무심코 당연히 견엽 불견하죠. 딱 이야, 내 거를 또 맞.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와. 그때 이제 저를 딱 째려보서 어쭈 이 자식이 언제 여기까지 왔지 우리 뭐 이러는 막둥이가? 거예요. 언제 오게 당신께서 때려가지고 천점을 가르치는 바람에 그렇게 예. 됐지 뭐 제가 하고 싶어 그렇게 됐나요? 이게 조기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에요 또. 중학교에 갔는데 한문 시간이 됐는데 네. 한일 두 일을 가르치- 가르치는데 견엽 불견화 견화 불견엽을 했던 그렇죠. 나로서는 네. 이걸 지금 뭐 사서삼경 띄고 갔는데 애들이 나를 잘 그리고 있으니. 그렇죠. 그런 셈이에요. 뭐 예. 획이 뭐 어떻고 저는 방변 다 띄었는데 네. 이제 획 하나 가르치니까 수업이 심심했겠네. 예, 한문 선생님이 가다 막히면 저한테 이걸 갖다 뭐라고 하지?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한테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칠판에 나와서 쓰라고 하면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고등학교 한 1, 2학년 가니까 제 한문 점수와 다른 애들 한문 점수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아. 저는 안 하고 애들은 하고 그렇죠. 나중엔 제가 더 못하더라고요. 선행학습의 폐해입니다. 폐해입니다. 선행학습의 폐해가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제 예. 한학과 교육을 받고 자라셨는데 되게 아팠던 추억은 아버님이 일찍 이제 알아 누우셔서 몸져 누우셔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봐드려야 했는데 미안한 거죠. 네. 너무 늦게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돼가고 있으니까 도와줄 돈이 하나도 없다. 네. 지역에서 그냥 4년 장학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서울에 가면 당장 뭐 하숙비와 예, 높은 예. 사립대 학자금과 그래도 올라가겠습니다. 내 옆에 있으라고 하면 나를 병수발 들란 얘기처럼 들려서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보태줄 게 없으니까 그냥 고향에 있는 게 어떻겠냐. 어떻게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던 게 나오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좀 전에 서울에 있으니까 아버님을 뵈러 왔는데 복숭아를 깎아 드시더라. 근데 복숭아 미끄럽잖아요. 예. 그 노인의 손에서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좀 삑 하고 미끄러져서 방바닥에 가서 움켜쥐면 또 삐져나고 이렇게 사과면은 괜찮은데 복숭아는 안 되더라고.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되나 집어드려야 되나 아닌가. 네. 에이 고민. 그때 아버님의 그 얼굴에서 읽히는 어떤 결의 내가 이것도 못한단 말인가 해내고야 말리 자존감의 문제인 거죠. 네. 끝까지 안 도와드리고 계속 나중에 어떻게든 뭐 드시긴 드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맨 마지막 모습이죠. 고대 사회학으로 일단은 대학을 가셨어요. 예. 그 대학과 전공을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연대는 학교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은근히 뭐가 나오는 거야. 그때 지방 출신들은 다 고대를 존경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랬나요? 좀 이상하지만 고대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서민적 이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민족을 민족을 해야 됩니다. 민족을 생각한다는 이미지. 응원단장도 덮어 입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등학생 입장으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물론 등록금도 싸고 뭐 남들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간다는 서울대가 옆에 있지만 고대, 연대, 뭐 서강대, 한양대를 이렇게 쭉 성균관대까지 쭉 펼쳐놓고 보면 성균관대는 그때 2부 대학이었습니다. 네. 예, 후기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전기에서 가려면 이제 연대고대를 놓고 보겠죠. 뭔가 맥주 마시면서 세련된 연대보다는 막걸리 마시면서 그렇지. 뭐 울분을 토하고 민족을 얘기하는 고대 뭐 이런 이미지들이 지역 고등학생들한테 강했기 때문에 네. 고려대를 왔고 네. 그다음에 사회학이라는 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학 선배님들. 정치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퇴락한 양반 집안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집안이 뭔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난감한 처지의 집안이어서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치에서 도의원이 되고 뭐 그때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예. 게 이제 지금의 도의원 같은 것들 있죠. 네. 시의원, 도의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자기 집안 표를 긁어가지고 집안의 지지와 뭐 돈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다 정치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집안 내에서도 관심이 아무도 없어. 돌봐주지 않는데 내가 정치를 한다는
정치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반장이죠. 반장한테 정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정치학과 안 갈래. 그때는 정치 외교학과였습니다. 예. 너는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외교라도 생각을 해보지라고 했는데 외교는 또 외무고시를 봐야 된다 그렇죠. 말입니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데 네. 진짜 대학 가서 공부를 또 해? 고시를? 그치, 고시. 또 고시를 준비한다? 네. 사실 그러려면 법대 가서 사법고시를 준비할 수 그쵸. 있는 건데 네. 에이 공부 싫어 뭐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너를 눈여겨봤는데 세상에 관심이 많더라. 네. 사람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학과를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 들어보는데 사회학과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제 2년인가 3년 선배들이 대충 일기 때니까 이래 그 생긴 지가 고려대로 얼마 안 치면은 됐군요. 사회학과 일기니까 예.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랬더니 고마운 친구죠. 커리큘럼을 구해가지고 딱 펼쳐 보여주더라고요. 성의가 대단하네요, 예, 그분. 대학의 그 커리큘럼에 대한 그리고 자기는 정의과 쓴 거 아니야? 하나 제끼고. 비슷해요. 사회과가 이런 데야 라고 했는데 눈에 딱 띈 게 대중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네. 이라는 게 눈에 딱 띄었어요. 예. 아 이게 딱딱한 학문이 아니네. 네. 근데 거기에 인류학도 같이 했어요 또. 예. 문화 인류학의 커뮤니케이션 분석의 대중매체 대중문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중매체도 하고 대중문화도 하고 이게 신방과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사회학은 사회학대로 하는구나. 모든 것이 딱 눈에서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시골에는 교회에서 뭐든지 가르쳐 주잖아요. 네. 교회에서 배운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인류학도 들어가지 역사도 들어가지 그다음에 정치사회가 다 거기에 몰려 들어가는 사회학 무조건 가겠다.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주 나쁜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관행이 있었죠.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야 돼요. 그렇죠. 알죠. 학교의 맞아요. 그 성적과 명령 보냈다. 학교의 어떤 그 레벨이 정해지는 게 그것 때문에 네. 공부하는 애들은 다 모았고 무조건 서울대 농대 서울대 공대 막 이러는 예. 그 시절이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짓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지원서를 써내는데 사회학과? 이 점수는 안 될 텐데. 서울대 사회학과를 말씀하신 거죠. 그때 서울대 사회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이라 예, 예. 정치, 경제, 사회학 뭐 이게 다 한 계열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법대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때 썼으면 유시민 작가하고 같이 경쟁률을 썼으면 네 점수로 아니요 그 학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대 말고요. K대입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조금만 과만 낮추면 되는데 왜 학교를 받고 과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그 학교 가려면 차라리 뭐 법대 네. 시험을 봐가지고 네. 좋은데 보냈다는 자기의 어떤 그렇지. 고대 법대도 있으니까요. 자기의 네. 어떤 성과를 내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쭉 가서 인문학 계열로 간다니까 예. 안 돼, 못 써. 이렇게 돼갖고 이제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 공대나 농대 가라는 거는 제가 약간 정록세 이야기 있었고 그거를 밀고 나갔습니다. 네. 면접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막 밀고 나갔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신체 검사 기록을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그건 빠져나갔고 왜 법대나 경영학과를 안 가고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취향이라는 단어를 몰랐고 취향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제가 이런저런 취미들을 하고 딱 맞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 글로 갔고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점점점. 점점점점. 왜냐하면 점점점점. 교수님들이 제가 원하는 과목의 선각자들은 안 계신 거예요. 연구 방법론. 계산기 가지고 막 루트 계산하고 그렇죠. 막 사회학이 사실 사회학 통계학이에요. 인문학 계열 갔는데도 거기서 루트 계산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예. 사회 통계, 조사 방법론, 네. 여론조사 같은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사회학 이제 이론의 뭐 형성과 뭐 이런 것들 도저히 안 돼갖고 필수 과목만 얼른 하고 네. 옆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사학과로 얼른 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유럽 지성사, 어쩐지. 철학과로 얼른 건너뛰어갖고 종교 철학과 실존 철학. 행복한 거예요. 사회학 빼고는 다 재밌어. 그렇죠.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네요. 다만 사회학에서 재밌었던 건 예를 들면 가족사회학이라든가 도시사회학, 산업사회학은 아직 그 재미가 조금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학과, 철학과로 가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심리학과도 엄청 재밌고 그때는 계열로 뽑았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점수를 따야 되니까 학과 점수를 이제 학점을 따야 되니까 어떤 벽에 막힐 듯 했는데 부전공이라는 게 또 마침 생겼어요. 예. 부전공을 철학으로 했죠. 아. 네, 그래서 즐거웠고 또 하나 즐거웠던 것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만 한신대학이 수유리에 있었어요. 네, 한신대학의 신학과 도강. 네. 도강이요? 재밌죠. 네, 버스 타고 가갖고
84번 버스 네. 타고 가서 수유리 캠퍼스에 가서 저도 한신대에서 도강 많이 해봤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신학대 도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병무, 문익환, 김재준, 함석헌 그야말로 석학들 예, 육성으로 석학들을 들으셨군요. 이제 이름을 이제 거기 가서 드디어 확인한 분도 계시고 예. 처음 이름을 뵌 분도 계시고 책으로만 읽다가 거기 가서 잠깐 뵌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호기심과 열정이 사실은 대단하시네요. 근데 운이 좋아서 CBS에 입사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쨌거나 졸업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텐데 어떻게 하다가 CBS로 군대를 가야겠더라고요. 네. 세상이 난리가 나갔고 예. 몇 제가- 년도쯤이었죠? 77학번이니까요. 네. 79년도가 됐는데 제가 그때 나는 새도 야단쳐서 떨어뜨린다는 네. 공화당 국회의원 집에 가정교사로 있었거든요. 아,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그렇죠. 영원한 대통령으로 총통제를 준비한다고 막 네. 소문이 돌 때니까 그 집의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이 또 다른 국회의원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강 철교를 권총을 빼들고 뛰어서 건넜던 네. 그 해병대 출신의 또 국회의원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 네.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1.6이 났죠. 네, 12.6으로 그 집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네. 도대체 우리의 방향은 뭐냐? 박찬정을 따라서 정풍운동으로 갈 거냐? 네. 새로운 공화당. 예. 아니면 공화당의 원류를 지키는 정통 공화당으로 남아서 예. 의리를 보여야 계속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거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가정교사직을 내놓고 떠나야겠다. 네. 떠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학비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돼. 군대를 가자.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다들 뭐 친구들도 잡혀가고 막 정신이 없고. 왜냐면 학교에 탱크가 와 있으니까. 네. 학교 정문에 탱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군대를 가자.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 이 시끄러운 세상 군대를 가자라고 했는데 군대에서 우선 징집원이라는 원서만 내면 바로 데려가 주더니 갑자기 스톱. 12.12 쿠데타. 네. 12.12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병역 관리가 올스톱 된 거예요. 아하. 학교 등록도 안 했는데 네. 군대도 안 받아주고 시골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괜히 데모하다가 도망 나온 놈들이 이제 우리 시골집에 오면 라면이나 끓여 먹이고 네. 심심하니까 이제 고향에 있는 대학에 가서 슬쩍 또 또 도감?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네. 또 집으로 또 왔다가 그러다가 늘 다니던 개구멍으로 이렇게 철조망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충북대학교가 있었고 네. 충북대학교에 가서 데모나 할까 하고 철조망을 딱 열고 가는데 앞에 까만 게 보이더라고요. 예. 반짝반짝 닦아시는 검은 군화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5월 계엄령. 아. 80년. 80년이군요. 그때가 5월 17일 되기 좀 전인데 이미 군인들이 점점 이렇게 와서 경찰이 이렇게 수신호하면서 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군인들이 개구멍마다 다 지킨 거죠. 네.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군대 가서 올스톱 된 거예요. 네. 5.18 때문에 모든 병역 관리는 다 또 올스톱. 네. 그래서 10월 달에 군대 가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다음에 8월에 군을 간 거죠. 아. 육군? 예, 육군 예. 기관총 104 주특기를 네. 받고 뭐 한참 잘 했는데 예. 가라 그래서 갔더니 차표를 주길래 광주로 갔어요. 아. 5.18 끝난 뒤에 예, 광주로. 예. 그때가 아마 9월 말이나 10월 네, 됐겠죠. 예. 광주로 가서 광주 공수부대와 함께 진압을 잠시 참여했던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투부대는 광주 시내에는 전투부대가 원래 없어요. 전투부대는 다 바깥에 있고 예. 광주 시내에는 학교, 군 학교와 학교 시설과 향토 사단 예비군 훈련하는 정도만 있는데 전투부대가 필요하니까 딱 하나가 있죠. 그 하나 있는 전투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격대이자 수색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제 군번부터는 광주를 경험하지 못했고 네. 제 위의 고참들은 다 광주를 겪었고 아. 왜냐하면 공수부대가 작전을 하고 광주 시내에 들어왔는데 골목을 몰라. 아. 마치 이곳 골목처럼 어지러운데 작전 했구나 또. 군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향토사단에서 시내 지리를 잘하는 군인들이 분대 배치가 돼가지고 아, 편제를 예. 바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정웅 사단장이 향토사단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 네. 절대로 겨눌 수 없다. 네. 작전 중인 군인들은 전부 다 본부대로 철수해라 그래갖고 본래 있던 부대로 다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큰 비극은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공수훈련을 받으려면은 그 공수부대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공수훈련 들어가면 고참들은 다 알아요. 뭐 K 대위님, P 대위님, 와 잘 계셨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사 나누고 하는데 우리부터는 이제 모르니까 뻘쭘하고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광주 작전 때 총을 쏴서 양민들을 학살한 사람들을 다 만났죠.
그러니까 대학가에 있었으면 오히려 소식이 늦게 전파될 수도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그 학살 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고참이거나 그 같은 부대랑 같은 훈련 부대니까. 얘기를 바로 들어볼 수가 예. 있었겠네요. 자랑을 하니까요. 아. 강의 시간에 내가 말이야 광주에서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저 인간이. 근데 그때 광주에서의 학살과 참상에 대해서 광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잘 몰라. 그럴 수 어떤 있어요. 일이 어떻게 아, 벌어졌는지.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신문에 하나도 안 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겪은 시민들은 아는데 시민들 얘기만 휴가 때 또는 외출 때 잠깐 술집에서 이렇게 주워 듣는 얘기 정도지 아무도. 네. 군대에서는 읽는 책도 제한돼 있잖아요. 뭐만 읽으라고. 근데 나중에 또 기자가 돼서 다시 또 광주로 갔어요. 파견을. 근데 또 하필 회사가 5.18 유족회하고 같은 건물을 쓴다든가. 맨날 그분들하고 또 술을 마셔야 되는데 네. 광주 얘기를 듣고 그 군대에서의 경험과 이걸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이분의 동생은 누구한테 아마 총을 맞아서 숨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예, 아픈 기억들이 이제 그때 막 이게 군에 가서도 막 정신적 혼란이 있었는데 제대하고 기자가 된 다음에도 광주에 가서 또 그런 트라우마와 혼란을 겪으면서 현대사를 이제 지내온 거죠. 국정원이 드디어 공채를 시작한 겁니다. 아, 그때입니까? 네. 그래 첩보원이 되자. 만약에 그때 석 달 뒤에 있는 MBC 시험을 봤다면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동기가 되는 그렇게 되는 아, 그렇죠. 다 물론 뭐 합격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네. 손석희 운 좋았다잉. 그때 원서만 넣었으면 지금 전혀 모른다 인생. 죄송합니다. 네.